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에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이어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편입 여부에 따라 TV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지수 편입이 불발된 KB금융과 하나금융 지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합병과 물적 분할 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은 집값이나 가계부채 진정세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 반도체의 겨울이 올 것이라던 모건 스탠리에 이어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당장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말 업황이 정점을 찍은 것인지 부진의 깊이를 두고도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다음 달 초면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많이 낮췄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10월 달이죠. 10월 초에 삼성전자가 3분기에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다소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좀 알아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매출 약 7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10조 원대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증권사들이 한 13조에서 14조 원가량을 예측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현재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빠진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적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반도체인데요. 이제 모바일과 PC 시장 정체로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죠. 이게 범용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부문, DS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이 한 5조 원대로 기록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기존 전망치보다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는 더 컸었죠. 다행스러운 것은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하향, 그러니까 조정된 수치는 크지 않다라는 건데요. 네. 삼성전자처럼 이제 큰 폭의 조정은 아니지만 이제 AI 메모리 수요 탄력을 받았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어서 조금 더 실망감은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이제 매출 1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6조 원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는 건데 1분기에도 역전을 했었는데 2분기엔 삼성이 한번 다시 뒤집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역전을 하는 거라 보면 되고요. 엔비디아 공급을 주도하고 있던 이제 HBM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또 인텔로부터 인수해서 낸드 사업을 맡고 있는 솔리다임의 수익도 크게 개선이 되면서 낸드 플래시에서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좀 업황을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하향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자체도 3위 디램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디램 업체, 3위 업체까지, 그러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모두 실적 기대치가 좀 예상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모건 스탠리는 이 범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도 내년이면 이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증권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업황과 뭐 악연이라는 좀 평가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도 HBM3 12단 엔비디아 공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HBM의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HBM은 이제 범용 메모리와 다르게 그러니까 고객사가 엔비디아가 먼저 선 주문을 하고 여기에 수주형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러니까 맞춤으로 제작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도 이미 공식적으로 내년 물량까지는 완판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시장이 둔화된다는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좀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이었죠. 출시 지연 우려가 있었던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의 대량 생산이 올해 4분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공교롭게도 모건 스탠리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HBM 공급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범용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세대 DDR5와 HBM의 비중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 급격한 부진은 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한파, 그러니까 AI 거품이 좀 꺼지면서 이제 한파가 몰아붙일 것이다라는 억측이 과도한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3분기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하반기에 메모리에 호재가 없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블랙웰 라인업에 공급할 HBM3 12단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블랙웰 계획대로 추국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HBM3 8단과 12단 제품 승인 가능성도 뭐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4분기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로 기업용 SSD인 eSSD 시장도 지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에 다소 감소할 것으로 관측이 되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에서 어떤 실적에서 효자로 낸드 플래시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도 이제 집적도를 계속 올리는 기술 개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성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밸류업 지수를 두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이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때문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상승한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탈출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오늘 부진은 좀 유독 안타깝습니다. 네.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연초부터 추진해온 밸류업의 결과물인 밸류업 지수가 어제 전격 공개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반응을 보면 미지근하다 못해 차가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최근 한 달간의 순매도 기준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편입하지 못한 종목의 주가가 당연히 내렸고요. 편입에 성공한 경우도 주가가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해온 반도체주, 또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 중심으로는 주가가 일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밸류업 지수에서 탈락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금융주를 좀 전반적으로 봐도 이 같은 현상 좀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
따져보면 밸류업 지수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금융주는 아시다시피 양호한 실적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바탕으로 밸류업의 최대 수혜주이자 유망주로 손꼽혀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밸류업 지수가 막상 공개되어 보니까 실제로 편입된 금융주는 10개 종목에 불과했고요. 게다가 이 중 절반인 5개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밸류업 공시를 했으니 특별히 넣어줬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신한지주와 삼성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등은 편입이 됐지만 KB금융, 삼성생명 같은 업종 1등주는 빠졌습니다. 또 하나금융, NH투자증권 등도 시장에서는 좀 편입되기를 기대했지만 제외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이했던 점은 밸류업 지수에서 빠진 경우에 주가가 3에서 5%대 하락한 것은 물론 편입에 성공한 신한지주와 키움증권, DB손해보험 등까지도 3에서 6%나 무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만든 이 밸류업 지수인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만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어제 밸류업 지수를 기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수를 통해서 기업들이 가치 제고 노력, 소위 밸류업을 하고자 하는 동인을 이끌어내주기를 좀 바랐던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입 요건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5가지 편입 요건 가운데 3가지 항목에서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 주주 환원 항목을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 같은 질적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PBR과 ROE 같은 지표에 치중하다 보니 향후에 기업 가치 재고 가능성을 담지 못했다라는 지적 등이 나옵니다. 자, 이 같은 기준이 또 특히 금융주들에게 불리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금융주 중에 PBR이 1배를 넘어서는 경우는 카카오뱅크와 메리츠 금융지주뿐이고요. 대부분 0.5배 미만입니다. 자, 이를 두고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은 PBR, ROE가 아닌 주주 환원 제고에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도 밸류업 지수인 JPX 프라임 150을 구성할 때 PBR과 ROE를 기준으로 두면서 은행주와 자동차가 빠진 경우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밸류업에는 성공했지만 밸류업 지수는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밸류업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오늘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이 KB금융이나 이 하나금융지주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수 편입이 안 된 경우에 수급적인 기대감은 다소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실적 측면과 또 주주 환원 측면에서 은행들에게는 좀 여전히 기대해 볼 것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실적 면을 보시면은 아직 3분기 영업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7, 8월에 대출 성장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자 이익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환율 하락에 따른 비이자 이익도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별사별 실적 전망을 보시면은 KB금융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1조 원 이상 순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2분기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환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금융은 이번에는 지수 편입에는 탈락했지만은 다음 달에 밸류업 본 공시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7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추가 밸류업 계획을 공개해서 내년 6월 정기 심사 때는 좀 편입이 되기를 기대해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금융지주는 상반기에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해서 좀 KB와 신한은 좀 못 미쳤었는데요. 3분기부터는 주주 환원 여력이 되는 보통주 자본 비율, 이제 CET1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13%로 올라가고 또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라서 추가 1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합병이나 물적 분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효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거에 대한 입장은 모아지고 있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를 보호할 방법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최근 일반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소홀했다고 문제시된 사례들을 정조준한 겁니다.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가깝게는 두산 바캡과 두산 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 교환 시도부터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일과를 대표적으로 일부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고 대다수 소액주주들에게는 불리한 결정이었죠. 국회 역시 움직이고 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회의 일반 주주 보호 책임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역시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란 게 최 부총리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려달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재계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상법 체계 전반의 문제나 기존 판례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에 대해선 내년 3월 재개 방침을 재확인했고요. 정부 주장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1월 도입을 앞둔 금투세가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걱정이 이어졌는데요. 시행이냐 유예냐 혹은 폐지냐를 두고 혼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피를 팔아치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금통위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선 신성환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나 집값 진정세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가계부채의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둔화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본 겁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서 위험 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구입 시 부채 비중이 높은 주택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커지고 이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 의원은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2주 앞둔 시점에서 10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9월 들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10월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내수 부진에 대한 대응은 이미 한 발 늦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는 위험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금리를 내린다 해도 내수적 관점에서 후행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함께 퇴직연금에 특화된 상품인 디딤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위험은 줄이면서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4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 시장. 다음 달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현물 이전 제도 개시를 앞두고 25개 자산운용사가 디딤펀드를 동시 출시했습니다. 디딤펀드는 투자 위험이 다른 주식과 채권, 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해 위험 비중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업계가 하나의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주도해온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의 연금 가입자들도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해외 연기금의 투자 전략을 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도입돼서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복리로 계속 계산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크게 리스크를 지지 않고 이런 실적 배당 상품으로 올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각 운용사가 한 개의 대표 디딤펀드를 출시했는데
이 중 10곳은 기존 펀드를 리뉴얼했고 15곳은 신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글로벌 주식과 글로벌 채권, 글로벌 리츠, 인프라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부터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 또는 성장주와 배당주 투자 등 운용사 고유의 역량이 반영된 상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구축됐습니다. 금투협은 은퇴 시점을 정하고 생애 주기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자동 조절하는 타깃데이트 펀드와 함께 디딤 펀드가 퇴직연금 투자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남은 과제는 판매 창구 확대입니다. 기존 펀드를 리뉴얼한 펀드들은 은행과 보험 등 타 금융권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신규 출시된 디딤 펀드들은 14개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디딤 펀드가 노후 대비 새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한국은 최근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센터 증설과 신재생,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확산을 위한 개통 연결 수요로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해서 전력 기기가 신수출 동력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기업 셀비온이 오는 10월 코스닥 상장에 도전합니다. 김권 셀비온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몸속에 들어간 약물이 암세포에 도달하자 방사선이 나와 암세포만 파괴합니다. 최근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는 방사선 의약품의 원리입니다. 오는 10월 중순 코스닥 입성을 앞둔 셀비온은 방사선 의약품 신약 개발 기업, 주요 파이프라인은 전립선암 치료제입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90% 이상에서 나타나는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며 내성 등으로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전립선암 환자가 대상입니다. 김권 셀비온 대표는 해당 후보 물질이 현재 시판 중인 글로벌 제약사의 약물과 비교했을 때 임상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 반응률을 봤을 때 ORR 값이 29.8%가 나왔고 저희 셀비온의 경우에는 39.8%가 나왔습니다. 구강근조증과 같은 부작용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또 신장 독성도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걸로 확인되어서 셀비온은 내년 상반기에 임상 2상을 마치고 조건부 허가를 신청, 전립선암 치료제를 빠르게 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관련해 6개 이상의 제약, 바이오사와 기술 수출이나 공동 연구 논의 중이라는 설명. 최근에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 3군데와 NDA를 맺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목표로는 2027년경에 기술 수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약품의 반감기는 약 엿새. 때문에 환자에게 공급이 무척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는 방사선 의약품 CGMP 수준의 전용 생산 공장이 없어 셀비온은 2027년까지 방사선 의약품 CGMP 공장을 국내에 만들어 치료용 동위원소 생산 공급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주로 생산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비행기에 싣고 세관을 통과해서 환자에게 투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흥이나 송도 지역에 새로운 CGMP 수준의 방사성 의약품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셀비온은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진행하며 10월 중순 상장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AI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한 250여 개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또
투자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네트워킹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겁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서 유니콘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